네, 이번에 FMC 역입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FMC 역에서 네, 두 얼른 분이 오세요. 또 오늘 탑승을 해주셨는데, 네, 이재선, 안녕하세요. 네, 이재선 의원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영 씨랑 여기 네. 문 앞에 서가지고 수다 좀 떠셨습니다. 수다 많이 떨고 왔습니다. 연휴에 뭐 할지도 얘기하고요. 아, 그렇군요. 매우 궁금하나 일단 FMC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실 이 영향권에 좀 들어가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네. 그러게 일단은 금리는 네. 올린다가 거의 좀 기정사실화돼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오히려 안 올리면 시장이 지금 빠질 수도 있을 것 어, 같고요. 네. 뭐 사실 금리 인상 같은 경우를 보면은 25bp 인상하는 거는 네. 이미 시장이 다 아는 사실이고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러면 이번 회의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는 사실 점도표라든지 이제 경제 성장률 내지는 물가 성장률에 물가 증가율에 대해서 이제 연준의 그 전망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 FMC 회의 같은 경우는 점도표가 사실 안 나오는 회의죠. 예, 그게 없기 때문에 네. 파월의 인터뷰라든지 예. 또 이제 연준 위원들의 대다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FOMC 성명서의 문구 변화를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문구 변화가 지난 회의 때 있긴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워낙 잡히지 않은 구간이 이제 이번 연도 초까지 좀 전개가 네. 되다가 이제 서서히 인플레가 빠지는 구간인데요. 연준도 사실 이 같은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지난 회의 때는 그 성명서 문구에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좀 매파적인 기조보다는 이제 추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횟수를 조절하겠다라는 식으로 조금 도비시하게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로 좀 일부 변화를 주었고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있었고 또 중간에 맞죠. 그죠? 예. 네, 이게 또 사실 이제 연준이 생각하지도 못한 또 그렇죠. 변수가 또 이제 생겨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뭐 물가 안정도 물가 안정이지만 향후 이제 금리 인상폭에 따른 사실 그 금융시장의 안정도 이제 연준은 조금 걱정을 그렇죠. 해야 되는 예. 구간이 사실 상반기 대비해서는 하반기 때는 사실 시차를 두고 경기에 조금 충격을 많이 줄 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성명서 문구 변화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재밌는 사실이 사실 2019년 장세와 저는 좀 비교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또 빠지지는 않은 국면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린 금리 인상할 거고 유동성 그때도 양적 긴축을 지금 맞아요. 같은 규모는 아니지만 네. 이제 좀 축소를 하는 단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와서 돈 더 푼 거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또 예. 중간에 또 급선회를 맞아요. 하게 된 네. 거죠. 그래서 이 기조를 바꿀 수 있는 이벤트들이 약간 발생을 하면 연준 위원들도 성명서 문구 변화라든지 내지는 차후에 가서는 양적 긴축 내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니까 약간 그 변수들을 이제 고려를 하면서 이게 도구를 적절하게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도 보자면은 저희가 단기 금융 시장 쪽에서 2019년 중순 때 한번 이제 금리가 막 튀는 바람에 이제 당시는 이제 옐런 의장이 네, 이제 네. 예, 재직 중이셨는데 저희가 그때까지도 금리 인상 사이클은 일단 중단이 되고 양적 긴축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2019년 8월에는 양적 긴축까지 중단을 했었거든요. 그때 증시 시장을 보면은 사실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구간에서 1차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횡보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국면이었다가 양적 긴축이 중단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중심 위주로 증시가 한 단계 더 레벨업되는 장세를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성명서 문구 변화와 파월 의장이 이제 은행 사태 내지는 네. 또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한 조금 이제 유의미한 시그널을 던져주게 된다면 시장은 그에 따라서 5월달 내지는 6월달 길게 하반기까지도 증시 방향성을 좀 탐색할 수 있는 좀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안 그래도 제가 FOMC가 너무 어려워서 좀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금리 알려주세요. 인하를 했던 시기를 보면 항상 뭔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벤트는 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체감상 잘 못 느끼겠는 거예요. 네네. 근데 하반기에는 그래도 시장이 좀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는 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사실 저희가 물가 상승 압력이 연준이 원하는 2% 목표치에는 아직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해버린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 진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시장은 예. 좀 리스크로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3분기까지는 한동안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도 금리 레벨이 이 정도 수준으로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저희가 채권 시장을 가장 똑똑한 시장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이제 금융 시장 내에서는 이제 선행성을 워낙 이제 뚜렷이 뛰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장단기 스프레드라고 이제 경기 선행 지수로 작용하는 예. 그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스프레드 차이를 통해서 여전히 지금 역전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지금 역전돼 있고 네. 이제 조금 그 역전 폭이 좀 줄어드는 단계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GDP 성장률이라든지 네. 이제 지방은행 연준들이 내지는 그 경기 침체 확률을 이제 가정하는 시나리오를 이제 매 월마다 발표를 해요. 근데 11월 달, 12월 달로 가서는 사실 2018년 내지는 2008년 이후보다도 경기 침체 확률이 더 높고요. 또 GDP 같은 경우를 보자면 3분기 때까지는 견고한 수준을 보이다가 4분기 때부터는 저희가 역성장하는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쯤에는 아마 물가가 제 생각에는 한 3% 맥시멈으로 네. 내지는 빠르게 또 2% 수준까지도 코어 트라이할- 기준으로. 예, 그죠? 코어 기준 말고요. 코어 기준으로도 사실 그 네. 정도 수준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또 집값이 빠지면 후행적으로 또 네. 서비스 물가 압력이라든지 임금 상승 압력이 낮아지니까요. 음.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 중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이제 스탠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쯤 되면 11월, 12월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다. 네, 저는 가능한 대부분은 금리 올해 시장에서는 내릴 수 있다 전망하는 게 아니라 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내려야 해. 내렸으면 그죠? 좋겠어. 아니, 좋겠어요가 아니라 너희 내려야 돼. FOMC원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대부분 연내는 금리를 안 내릴 걸로 보거든요. 시장 뷰는. 근데 맞아요. 이재선 의원님은 연말쯤이면 내릴 수도 있다로 보시는 것 같네. 네, 약간 네. 실물 경제가 지금은 좀 견고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 고금리 여파가 사실 즉각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후행적으로 이제 실물 경제 점차 스며들면서 반영이 네. 되는 거라서 미국 시장도 사실 4분기 때 중에 가서는 지금 경제 성장은 이제 뭐 성장률이라든지 이제 지표들이 잘 나오지만 지금보다도 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되면은 이제 연준이 더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는 이제 마무리 단계라서 네. 그때쯤에는 금리 인하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희가 가만히 금리 인상 사이클을 생각을 해보면은 2001년도와 2008년도 당시는 금리 인상을 했다가 바로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같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 뒤에 한 6개월 정도 레깅을 두고 저희가 그 뒤에 인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사실 저도 정상적인 이제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네. 보통은 지금 안 내릴 걸로 본다니까. 근데 이재선 의원님이 내릴 환경이 될 거라고 얘기하시니까 FOMC 이사로 추천을 제가 한번. 브레이너드 자리 빈자리 쪽에 한번 들어가시죠. 돈만 많이 준다면서. 돈이야 많이 주겠죠. 이런 그런가요? 우리나라 금통위원급, 금통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장관급일 거예요. 차관급인가? 최소한 차관급, 장관급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많이 주시죠. 한번 추천 한번 해보도록. 영화관을 다녀야겠네요. 자, 금리는 그렇고, 사실은 또 금요일에 고용지표 나오는 것도 중요한 게, 네. 지금 물가는 사실 조금 빨리 잡히고 생각처럼 잡히고 있잖아요. 근데 고용이 여전히 맞아요. 사실은 단단한데, 네. 고용도 요즘 최근 조금 보면 고용 지표도 균열이 생기는 것도 같습니다. 고용 지표 좀 해석해 주세요. 맞아요. 고용 지표도 보자면요.
서서히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음. 속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급격히 빠지면은 또 이거는 시장에 또 그렇죠. 부정적인 영향을 예. 미칠 것 같은데 저희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사실 수치가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고용지표 컨센서스도 보면요. 임금 상승률이 뭐 조금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1% 정도 반등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주간 단위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사실 실업률의 이제 선행 지표로 보게 되는데 사실상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렇게까지는 크게 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아마 대체로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게는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용 지표가 이런 식으로 점차 빠지는 게 시장이 좋을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갑자기 안 좋아지면 또 경기 네. 침체라고 시장이 불안해할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증시가 빠졌던 이제 결정적인 포인트가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가 된 구간에서도 고용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증시가 크게 빠졌었습니다. 저희가 유가 파동 당시에도 보자면요. 갑자기 실업률이 급격하게 튀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격히 증가를 하면서 증시가 크게 한번 조정을 받았고요. 약세장에 바로 진입을 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뭐 연준이 계속해서 달래고 있잖아요. 시장한테 고용 너무 좋으니까 금리 인상 올려도 사실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세션 확률이 지금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또 다른 지표인 실업률이라든지 내지는 뭐 고용 쪽에서의 그 고용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는다면은 저희가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지표가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고용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고용이랑 물가를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목표 수준까지 가려면은 어느 정도 걸릴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고용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희가 임금 상승률이 또 이제 코로나 국면 때 너무 높아져 버렸거든요. 사실 이제 몸값을 올릴 기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자리 수가 늘어나서요. 저희 우리나라도 그랬었고요. 일단 그 임금 상승률이 거의 평균 수준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미국 기준으로도 올랐어요. 근데 지금 미국 임금 상승률 컨센서스를 보면은 한 5에서 6%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연준이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은 최소한 4% 언저리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금 상승률과 마찬가지로 좀 세부적으로 뜯어봐야 되는 게 이직자들과 이제 그 재직자들의 임금 상승률의 스프레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이직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이제 나가는 거냐 아니면은 이제는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일자리를 사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임금 상승률이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는 거죠. 그게 약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2월 달부터도 이 스프레드는 축소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번 주에도 구인 공고수를 보면요. 기업들이 이제 우리 이제 일자리가 많으니까 이제 뽑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지표 자체도 사실 연초 이후 계속해서 빠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열됐던 고용 시장이 지금 연준의 바람대로 서서히 빠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사실 FMC 얘기했고 지금 고용 얘기했지만 또 이달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에요, 그죠? 네. 이게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6월 1일이라고 사실 옐런 재무장관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그때까지 맞습니다. 빨리 해결하라는 건데 네, 네. 이 문제도 사실 어떻게 보면 FMC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은 네. 어디로 튈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있어서요. 맞죠. 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진짜 이거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러니까요. 이슈인 거는 네. 같아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공화당이 협상을 마무리를 갑자기 극적 타결을 할 수도 있겠고요. 내지는 정말 장기화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이 부채 한도 이슈가 좀 장기화가 되더라도 미국이 디폴트에 빠진 경우는 역사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뭐 크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있어요. 신용금 내리고 이제 11년인가요? 난리 한번 친 적 그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네.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는 예.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의 의견이 이제 합의가 안 된 채 네. 부채 한도 이슈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끌고 가는 상황인데요. 2011년도 때 이제 말씀을 네. 해주셨지만 그때도 증시가 조금 안 좋긴 했어요. 네. 저희가 2018년도, 11년도 이때 이제 부채 한도가 이제 시점을 넘기고 지연이
있었던 구간이 있었는데 증시 같은 경우를 보자면 그 전부터 좀 서서히 좀 빠지기 시작을 해서 월별 수익률도 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정도. 그러니까 조금 빠지는 취약한 상황에서. 네, 취약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속히 약간 합의안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는데 얘네가 지금 공화당 쪽에서 그때는 이제 얘네라고 얘기하는 게 맞네. 네, 얘네가. 예. 그쵸. 맞아요. 이 야당인 공화당이 네. 사실 하원을 좀 장악을 지금 네. 하고 있잖아요. 중간 선거에 하원 그 수를 네, 네. 일정 부분 대부분 확보를 해서 공화당이 지금 원하는 거는 바이든이 예산안에 대해서 책정 규모를 너무 크게 잡았다. 이거를 조금 줄여달라라는 건데 뭐 바이든은 제가 어제도 확인했는데 뉴스상으로는 아, 직접? 에? 직접 바이든?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네. 워낙 또 바빠서 네. 신문 기사로는 네. 확인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합의할 그 단계 아니고 사실 양보할 가능성 아직까지 없다라고 네. 좀 단호하게 못 박아두고 상원은 지고 있는 있으니까 상황이라서요. 그죠.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일단 미국의 1년물 CDS 프리미엄도 보자면 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5월 달부터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은 사실 제 생각에는 뭐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지수에 대한 레벨 기대감은 사실 그렇게 크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게요. FMC 끝나고 또 이게 6월 1일 부채한도 그렇죠. 넘어야 되고 5월에 네.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좀 네. 많죠. 맞아요. 그것도 네.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코스피를 볼 때 수출 증가율이 가장 상관계수가 맞아요. 높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쉬는 동안에 저희가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 네. 4월 달 수출이 3월 달 대비해서 조금 빠졌습니다. 증가율이. 그래서 아마 코스피도 좀 한 차례 쉬어가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 네, 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어쨌든 이게 이벤트가 있으면은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미국 상업부동산 관련 이슈들이 또 있으면은 네. 인하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쵸. 상업용 부동산에서의 좀, 뭐라 그럴까요? 네. 금리에 대한 부분 내지는 시장이 갑자기 급격하게 얼어버리면은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시장에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저는 미지수일 것 같아요. 저희가 2008년도 때도 확인을 했지만, 네. 갑자기 시장이 인지를 못하는 리스크가 한 번씩 번지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구간에서는 사실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 미처 대비를 하지는 못하는 그러게요. 흐름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근데 다행히도 상업용 부동산 쪽에는 이미 저희가 지방은행 쪽에 대출 규모가 상당 부분 차지를 하는 거를 알고 있는 상황이고 연준도 이를 인지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의 그 유동성 리스크라든지 이게 돈의 흐름이 막히게 된다면은 네. 연준이 일정 부분 이제 자금을 투여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FOMC 끝나고는 이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네, 제가 지금 하반기 전망을 조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네. 좀 긴 관점에서 보자면요. 음. FOMC 회의 이후에는 저는 여전히 하다는 경고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부채 한도 이슈라든지 중국의 리오프닝 속도가 아직까지는 5월달, 6월달 증시를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을 그렇게까지 높여주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회를 찾자면요. 저희가 이 박스권에 갇힌 장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꾸준히 반도체를 사고 있다. 그게 약간 이제 하반기를 봐서는 좀 반도체에 대한, IT에 대한 업황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자면은 5, 6월 달 때 증시가 상당히 좀 제한된 흐름이라면은 그 내에서 이제 업종별로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수출 증가율 4월 달에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 3월 달과 동일하게 자동차 2차 전지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계속해서 플러스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방어력을 조금 키우는 이제 업종일 것 같아서 이 자동차 2차 전지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선방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수급이 워낙 많이 한쪽에 쏠려 있었는데 성장주의 기운이 2차 전지 외에도 조금 퍼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미디어 엔터라든지 내지는 뭐 헬스케어 아니면은 게임주라든지 관련된 성장 업종도 조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오늘 퇴근길도 답답한 얘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지하철에서 우리 이재선 의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정리가 좀 되고 맑아졌습니다. 이제 퇴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목표 달성해갖고 이재선 의원님과 저희는 퇴근하고요. 네, 네, 네. 주영 씨가 마무리해주고 퇴근하십시오. 네, 제가 또 마무리를 저희 해보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로운 경제 채널 EBC